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기초과학 대중강연 시리즈, 오늘 바이오 이미징과 유전자 발현 조절 연구에 관해서 설명드릴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조원기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중매체나 여러 보도자료들, 학교 공부를 하시는 중에 바이오 이미징이라는 단어를 최근에는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오 이미징이라고 하면 보통 세포를 관찰하거나 여러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 때 이제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했던 것처럼, 혹은 더 고성능의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세포 내부를 관찰하는 그러한 형태의 학문 분야를 이 바이오 이미징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이미징은 더 큰 스케일에서 뇌와 같은 조직 단위에서의 이미징,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신경세포들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흔히들 접하실 수 있는 CT 촬영이라든지 MRI 촬영과 같은 이러한 사진 촬영을 바탕으로 한 연구 분야도 이 바이오 이미징 연구 분야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관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많이들 아시고 계시지만 결국 우리가 눈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감지하는 장치를 통해서 어떤 물질의 형태나 위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 빛입니다. 영어로는 light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발표 자료에서 가끔씩 영어로 설명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대한 제가 한국말로 알기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흔히들 빛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사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 전자기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전자기파는 그 프리퀀시와 그 폴라리제이션, 그리고 인텐시티 등의 성질에 따라서 다양한 빛의 카테고리에 분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전자기파가 커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장대 중에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로 아주 좁은 영역에서 우리가 망막을 통해서 빛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이미징 분야에서 다양한 현미경 기술들을 이용하면 이 가시광역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빛을 이용해서도 여러 생체 분자들과 생체 물질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을 이용해서 이 관찰하는 이 바이오 이미징 분야에서 바이오 이미징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이제 바이오에 관한 기본 지식을 다시 되짚어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인간을 포함하는 이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단위가 바로 이 세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셀이라고 그러죠. 이 세포 속을 들여다보면 세포의 대사작용이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소기관들이 존재하고 이 소기관들을 구성하는 여러 생체 분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바이오 이미징 분야에서 가장 확대되어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이 실제 세포 속을 들여다보는 이 생체 분자들을 관찰하는 이미징 분야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세포 몸속에 존재하는 이 생체 분자들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지 한번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눈은 기껏해야 10분의 1mm 정도의 두 물체를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피부를 보시면 절대로 세포 단위를 보시거나 더군다나 그 세포 속의 분자들을 절대로 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이 분해능의 한계 때문인데요. 여기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이용하면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최대 200나노미터까지 작은 물질들을 구분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보다도 더 파장이 짧은 이 전자를 이용하면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최대 옹스트롬 레벨까지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눈,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 가능한 생체 분자들의 스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큰 단위의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이 세포가 불과 수십 마이크로미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눈으로는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관찰하셨던 다양한 식물세포의 세포벽 모습이라든지 그런 스케일들을 이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올가넬들, 마이토콘드리아라든지 그리고 그것보다 일반 포유세포들보다 훨씬 더 작은 이 박테리아 같은 세포 단위를 이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 내부로 들어가서 훨씬 더 작은 생체 물질들을 보려고 하면 이 광학현미경도 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콥, 전자현미경입니다. 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모습과 활동 모습이라든지 단백질의 동력학이라든지 그리고 세포벽과 핵막 등을 구성하고 있는 리피드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몰레큘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빛을 이용해서 우리 눈이 감지하지 못하는 훨씬 작은 스케일의 생체 분자들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미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다양한 현미경들의 모습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개발되었던 이 현미경의 모습에서부터 최근에 현대식 현미경에까지 다양한 모습의 현미경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대식 현미경들을 보면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와 같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반 렌즈, 대물 렌즈, 그리고 대물 렌즈들, 그리고 다양한 거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전자식으로 만들다 보니 이제 다양한 이제 전자장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현대 현미경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되었지만 사실 현미경의 핵심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개의 렌즈 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아주 작은 물질을 재물대에 올려서 이 렌즈 어레이를 통해 우리가 확대해서 관찰하는 이 원리가 바로 현미경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오래전에 개발되었던 현미경의 모습과 현대식의 아주 복잡한 전자장비를 포함하고 있는 현미경 모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대물 렌즈가 포함하고 있는 이 확대시키는 데 필요한 이 렌즈 어레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미경의 역사를 간단히 되짚어 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이 현미경의 원리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작은 물질을 보고자 하는 그 노력 이전에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를 보려는 시도가 있었고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얀센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앞에서 짧게 설명드렸던 두 볼록 렌즈를 이용한 렌즈 어레이를 통해서 물체를 확대시키는 아주 기초적인 현미경의 원리를 1595년도에 고안해냈습니다. 그런 이후에 안토니 반 루엔헉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현미경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의 작은 물체를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하였고 이후에 앞에서 언급드렸던 광학 현미경의 시초가 되는 형태를 이제 라이츠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후 페이즈를 이용한 위상차 현미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이제 흔히들 볼 수 있고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Microscope라고 하는 DIC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일종의 이 위상차 현미경이 1955년에 발명이 되었고 이후 아까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제 현대식 현미경이 이제 이 짜이츠에 의해서 발명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굉장히 확대되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미경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특정 생체 분자를 특별히 표지해서 보는 형광 현미경의 기술들도 발명이 되었는데요.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원래 생명체가 보유하고 있는 형광을 내는 물질을 응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특정 단백질 혹은 특정 DNA의 시퀀스를 형광으로 표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이 형광 현미경이 발명이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 별로 오래된 시간도 아닙니다. 10년, 20년 전부터는 이 분자세포 생물학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형광 현미경의 레졸루션을 급격히 향상시킨 초고해상도 현미경, 영어로는 슈퍼 레졸루션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피에 의해서 약 15년 전부터는 아주 고해상도의 작은 생체 물질들을 세포 내에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이 루엔호옥이라는 사람이 현대식 현미경의 이제 모습을 영국 왕립학회에서 이제 발명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위인전기에서도 가끔씩 들었던 이 로버트 훅, 사실 우리 교과 과정에서도 최초의 세포 관찰자로 알려져 있죠. 이 로버트 훅이라는 연구자가 코르크 마개를 이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면서 처음으로 이 바이오, 즉 생명체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제가 현미경 역사를 설명드리면서 형광 현미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형광 현미경이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현미경 기술들 중에서 가장 많은 바이오 연구 그리고 바이오 산업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현미경법입니다. 그렇다면 형광에 대해서 잠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원자라고 하는 물질은 가운데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에 여러 에너지 레벨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서로 다른 에너지 레벨을 이동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형광이라고 하는 물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낮은 에너지 레벨에 있던 전자를 더 높은 에너지로 역이시키면서 전자의 위치를 바꿔주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역이되었던 전자가 다시 낮은 에너지 레벨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 에너지 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에너지 차가 이 빛의 형태로 다시 재방출이 되는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바로 이 형광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광물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물질, 현미경으로는 절대로 관찰할 수 없는 작은 물질조차도 이 형광 분자를 통해서 그 물질이 세포 내에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어떤 다른 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광물질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비편제화되어 있는 이 아로마틱 구조들, 여러분들이 벤젠 구조라고도 알고 계시는 그러한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은 화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자유전자가 많다 보니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외부 빛에 의한 전자의 이동이 훨씬 자유로운 물질이죠. 이것을 에너지 레벨로 그리면 보시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낮은 에너지 준위에 있던 전자를 역이시키고 이 전자가 여러 단계의 에너지 준위를 거치면서 나중에 다시 원래 있던 안정한 에너지 레벨로 돌아오면서 이 에너지 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빛이 이 형광빛으로 방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빛을 흡수했다가 재방출되는 이 형광의 재방출 빛들은 흡수되었던 빛보다는 조금 더 낮은 에너지, 파장대로는 조금 더 긴 파장의 빛을 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파란색의 빛을 비추었을 때 그것보다 더 에너지 레벨이 낮은 초록색 빛이 방출이 되게 되고, 예를 들어 초록색 빛을 흡수시켰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긴 파장의 빨간색 빛을 방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형광물질들은 크게 유기분자 물질과 형광단백질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유기분자들 구조로 흔히들 이용되는 형광물질들은 보시는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드렸던 이 자유전자가 많은 이중결합의 탄소 사슬로 이루어진 물질들이죠.
굉장히 놀랍게도 이 자연계에도 저러한 케미칼, 그러니까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자유전자가 많은 구조물질이 단백질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 해파리에 존재하는 GFP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그 내부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자가 많은 형태의 화학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서 외부의 빛을 흡수하고 재방출하면서 자연스럽게 빛을 방출하는 형광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유기물질들은 간혹 세포의 독성을 띠게 되면서 실제 우리 바이오 연구에 이용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 형광단백질이 발견이 되면서 전혀 인체에 무해하고 생명체, 세포들에 무해한 그러한 형광물질이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왼쪽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실에서 흔히 보시는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를 관찰한 모습인데요. 보시면 세포의 형태나 뭐 핵의 위치, 그리고 그 내부에 물질들이 많구나 정도의 정보만 아실 수 있는데, 이 형광 이미징을 이용하면 그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세포 골격의 모습들, 그리고 세포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자들의 위치 정보, 그리고 핵 내부의 DNA의 분포 모습, 이런 정보들을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서 굉장히 특이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광 현미경도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 우주가 생길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빛이 가지고 있는 회절과 간섭이라는 성질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회절과 간섭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학 시간에도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빛은 예를 들어 이런 평명파가 오더라도 어떤 장애물을 지나서 슬릿을 통과해서 이제 퍼져나갈 때 이 슬릿이 가지고 있는 이 공간만을 이제 유지한 채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휘어져서 넓은 영역으로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절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절된 빛을 우리가 어떤 평면, 우리 망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2차 원면에 빛을 다시 모아서 보려고 하면 각 회절된 빛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관찰면까지의 거리차에 의해서 서로 뭐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의한 이런 간섭 무늬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 회절과 간섭 현상 때문에 광학 현미경 그리고 형광물질을 이용해서 아무리 고성능의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실제 물질보다는 훨씬 더 퍼져버리고 간섭이 일어난 형태의 직광된 위치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더 와닿게 세포 내에서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단백질 A에 이러한 형광단백질을 부착해서 이제 관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미경 재물대 위에 이 세포를 놓았을 때는 이 단백질의 크기도 10나노미터 밖에 되지 않고 이 단백질에 부착되어 있는 형광물질도 1나노미터 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결국 이 렌즈 어레이를 통해서 뭐 카메라라든지 우리 컴퓨터 화면에 보려고 하면 이 빛들이 앞에 설명드렸던 회절과 간섭 현상 때문에 200나노미터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빛이 퍼져버립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어쩔 수 없는 이 자연 현상이 허락하지 않는 이러한 한계점을 이 회절 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500나노미터 정도의 파란색 가시관청 영역대죠. 이런 빛을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직광해서 보면 앞에 설명드렸듯이 형광물질을 1나노미터 밖에 되지 않는데 1나노미터 사이즈의 물질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결국 1나노미터가 200나노미터로 퍼져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회절 한계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실제 그 특정 형광 단백질이 부착되어 있는 생체 물질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15년 전 2006년, 2007년도에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고안한 방법이 바로 슈퍼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이라는 방법입니다. 다시 일반 광학현미경의 경우 우리가 여러 형광물질들을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고자 관찰을 시도하였는데 그 회절 한계 때문에 200나노미터로 퍼져 보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 100개의 형광 단백질이 분포한다면 동시에 이 형광빛들이 켜져 버리면 이 물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가 저렇게 퍼져 보이는 정확한 구조 모습을 알 수 없는 이 물질들의 형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초고해상도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백질들이 형광물질들을 동시에 발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중 일부만을 특정 시간에 켜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1나노미터 되지 않는 각 분자들이 200나노미터로 퍼져 보이는데 이 200나노미터로 퍼져 보이는 이 이제 빛의 이제 분포는 대개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2차원 피팅을 통해서 그 센터 포지션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켜졌던 이 개개 형광 물질들은 꺼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산한 그 센터 포지션 값, 이제 중심 값들만을 저장한 후 그 다음 시간대에는 또 다른 형광들을 켭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저 물질의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광이 켜지고 꺼질 때까지를 반복한 다음에 나중에는 분석을 통해서 이들의 중심값들만을 모으게 되면 일반 광학현미경에서 보여주는 퍼진 모습이 초고해상도 이미지로 재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고해상도 형광이미징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물 시간 혹은 중학교 때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세포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골격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세포 골격들 중 튜블린 단백질들이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이런 선의 형태로 이 세포를 지탱하고 그리고 세포 핵막과 세포 핵 사이에 커뮤니케이션도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일반 형광현미경을 이용해서 아무리 높은 배율의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은 퍼진 이미지만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서로 다른 시간에 단일 형광들을 깜빡깜빡 켰다가 껐다는 끄는 방법을 통해서 이 초고해상도 현미경으로 이를 재구성하면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약간 퍼져 보이는 불확실한 세포 골격의 네트워크 모습을 굉장히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왼쪽은 일반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한 이미지이고 오른쪽은 초고해상도 이미지로 개개의 단백질들의 위치 정보를 마치 전묘화처럼 센터 값들만을 모아서 이제 재구성한 이미지의 모습입니다. 이를 확장해서 세포 골격과 그리고 이 클라스린이라고 하는 구형의 이런 단백질의 상관 위치 관계도 이제 관찰한 예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일반적인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면 이러한 클라스린 단백질의 위치 정보가 단순히 그냥 빨간 점들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도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면 이들이 어떠한 마치 축구공과 같은 외피를 가지고 있는 구형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초고해상도 형광 이미징의 발명으로 현재는 다양한 세포 내 구조라든지 어떤 단백질들 간에 어떠한 인터랙션이 있는지, 상호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형광 이미징을 초고해상도 형광 이미징을 살아있는 세포에도 적용을 해서 굉장히 작은 생체 분자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통해서 생체 기작들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해상도 형광 현미경을 이용해서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한 분야입니다. 세포의 특성을 결정하고 나아가서는 특정 개체, 우리의 개개인의 서로 다른 특성을 결정하는 게 바로 서로 개별적으로 다르게 발현되는 이 유전자 때문인데요. 세포 내부에서 과연 여러 소기관들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고 물으시면 단연 이 세포핵입니다. 저 세포핵 내부에는 우리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결정하고 개개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유전 물질인 DNA가 보관되어 있고 그 DNA로부터 유전 정보들이 다양한 생체 기작을 통해서 발현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 세포핵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손목시계를 많이들 비유를 드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 굉장히 정교한 손목시계들의 경우 1년에 5초 내에 굉장히 적은 오차로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저 세포핵 내부에 존재하는 DNA로부터의 유전자 발현도 굉장히 정교하게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다양한 질병들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고 세포마다 굉장히 확연하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세포의 특성들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손목시계 내부 구조물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여러 세포핵 내부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상상을 하지 않고 DNA라든지 DNA에서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단백질들이라든지 그 유전자 발현 전사 과정을 통해서 발현된 이제 이 RNA들을 이동시키고 다시 후처리하고 이러한 단백질들이 이 세포핵 내부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흩뿌려져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상상해 왔습니다. 보시는 이 상상도에서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세포핵이 있으면 손목시계에 비유되는 이 세포핵이 있으면 그 내부에 DNA들이 존재하고 이런 점들로 보이는 이 단백질들이 이 DNA와 마구 엉켜서 세포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상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관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부터 이 핵 속에 존재하는 DNA들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특정한 규칙을 이루어서 정교하게 패킹이 되어서 이 세포핵 내부에 존재하고 그리고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 다양한 물질들도 서로 다른 구획을 형성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이 세포핵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를 바탕으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 세포핵 속의 DNA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가 최근에 많이 정립이 되었는데요. 흩뿌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DNA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핵세포에서는 히스톤 단백질과 뉴클레오점 구조를 이루어서 크로마틴 구조를 이룹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의 3, 40년 전부터 많이들 연구해서 알고 있었던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크로마틴들이 서로 엉켜서 이런 룹 구조를 이룰 때는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여겨왔는데 실제로는 어떤 특정 규칙을 가지고 이 룹 구조도 특정 영역별로 특정한 사이즈에 그리고 맞물리는 부분도 정해져 있는 그러한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더 상위 레벨에서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룹들이 어떤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DNA가 엉켜 있는 구조들이 비활성화된 구역과 활성화된 구역이 완전히 구분지어져서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인간 세포에는 23쌍의 염색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염색체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는 DNA 분자들인데요. 이 23쌍의 분자들이 마구잡이로 세포핵에 흩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도 사람들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연 저렇게 어떤 규칙을 통해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DNA와 유전자 발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의문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밝혀진 것이 많이 없지만 저도 그 일부에서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구한 분야는 이러한 DNA와 단백질들의 핵 속에서의 상호작용 중 RNA 폴리머레이즈 2라고 하는 유전자 발현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에 관한 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실 때는 RNA 중합효소 2번으로 배우셨을 건데요. 바로 이 단백질이 DNA의 유전 정보를 mRNA로 카피하는데 가장 주연 배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단백질입니다. 사실 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밝혀져 있고 이들의 구조도 구조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 단백질들이 유전자 발현이 되고 있는 특정 유전자의 개시 시점을 찾아가서 DNA에 결합을 해서 RNA를 합성을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단백질에 앞에 설명드렸던 형광단백질을 부착해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관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일반적인 형광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했을 때 앞에 설명드렸던 회절 한계의 그 한계점 때문에 여러 분자들이 서로 따닥따닥 붙어서 서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알 수 없는 이 형광현미경 이미지처럼 정확한 이들의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RNA 중합효소 2번의 서브 유닛 중 하나에 형광단백질을 부착을 시키고 이때 저희가 활용한 이 형광단백질은 특정 파장대에 빛을 주었을 때 초록색 빛깔에서 빨간색 빛깔로 아까 설명드렸던 초고해상도 현미경의 원리처럼 랜덤하게 단일 분자 레벨에서 켜졌다가 꺼졌다를 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부착을 해서 이제 초고해상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반 현미경의 모습에서는 여기 보이는 7개의 세포핵에서 저 단백질이 그냥 뿌옇게 흩뿌려져 있는 모습만 관찰할 수 있었는데 초고해상도 이미징 기법을 적용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핵 내부의 특정 영역에서 이들 단백질들의 위치 정보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단백질들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찰된 현상은 이들 단백질들이 개개 분자가 서로 다르게 개별적으로 확산 운동을 통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상상했는데 상상과는 다르게 수백 개의 분자들이 이런 군집을 이루면서 유전자가 많이 모여 있는 혹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유전자에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단백질, 전사에 관여하는 단백질 집합체들이 특정 유전자,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특정 발현되고 있는 유전자의 위치를 표시한 부분인데요. 이들 특정 유전자와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DNA들이 세포핵 내부에 흩뿌려져 있고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유전자를 특정 단백질들이 찾아가서 랜덤하게 유전자 발현이 일어난다고 이제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이 지금은 처음 DNA가 세포핵 내부에서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들 DNA들이 만드는 이 구조체 위에 단백질 군집체가 형성이 되어서 특정 유전자들의 유전자 발현을 활발히 이루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설명되고 있는 전사 응집체 모델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23쌍의 고유한 염색체들이 흩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이미지에서처럼 우리 영장류의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 이러한 특정, 예를 들어 18번과 19번의 크로모솜의 위치가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전자와 유전자의 발현을 일으키는 단백질들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나아가서는 저 큰 스케일의 DNA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초고해상도 형광 이미징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초고해상도 이미징을 통해서 세포 핵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서로 다른 염색체의 위치와 구조의 모습들도 최근에는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설명드렸던 이 바이오 이미징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연구와 산업에應用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생화학적인 방법, 그리고 실험실의 테스트 튜브에서 상상해왔던 여러 생체 기작들이 현대에서는 이 굉장히 첨단화된 이 바이오 이미징 기술을 이용해서 그 구체적인 동력학까지도 덧붙여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들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향후 이제 카이스트에 진학을 하시고,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바이오 분야의 이미징을 활용한 사례를 통해서 이 바이오 이미징 분야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